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원소의 주기성 2교시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해서 유효액전화, 원자반지름, 이온반지름, 그리고 등전자 이온까지 배웠죠. 우리 간단하게 133페이지에서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일단 유효액전화는 핵전화 빼기 그죠, 가려막기 효과였죠. 얘가 유효핵전하고 가장 바깥쪽인 원자가 전자 입장에서 느끼는 핵의 전하 온전히 느낄 수 없었다. 이게 유효핵전하에 대한 기호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려막기 효과는 그렇게 온전히 느끼지 못하게 방해하는 정도로 이야기했었죠. 그죠? 지금 S1과 S2는 같은 껍질에 있으니까 일단 방해하는 정도가 같고요. 그 다음에 S3랑 비교했을 때 원자 핵과 가까울수록 그쵸, 방해하는 효과가 더 컸었죠. 자, 그리고 유효액전화의 경향성에 따라서 증가 감소를 한번 표기해 보겠습니다. 같은 주기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그쵸, 유효액전화는 증가했다. 그리고 같은 쪽에서 아래로 갈수록 또 유효액전화는 증가했다. 유효액전화가 증가한다는 뜻은 뭐예요? 원자 핵의 영향력보다 써볼게요. 한번 원자에게는 핵전하죠. 핵전하의 영향력이 가려막기 효과의 영향력보다 더 컸었다. 그래서 유효핵전하가 증가한다는 것은 핵에서 당기는 힘이 점점 커지므로 반지름은 감소한다. 이런 것들 배웠죠. 원자 반지름부터 또 설명해 보겠습니다. 원자 반지름은 원자 핵 사이의 거리를 몇으로 나눴죠? 그렇죠. 2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원자 반지름은 같은 쪽에서 아래로 갈수록 증가죠. 자, 요 이유는 뭐였죠? 그렇죠. 얘는 전자 껍질 때문이었고, 그 다음에 같은 주기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원자 반지름은 감소했죠. 얘는 그렇죠. 유효 핵전화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에서는 또 이제 금속 원소랑 비금속 원소에서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 비교했었죠. 금속은 원자 반지름이 더 컸고 비금속은 이온 반지름이 더 컸어요. 왜냐하면 금속 원소는 전자 껍질이 하나 없어졌죠. 그죠? 비금속은 전자간 반발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등전자 이온 기억나나요? 등전자 이온은 예를 들어서 뭐 원자 번호 7번 질소, 8번 산소, 9번 플로린, 11번 나트륨, 12번 마그네슘, 13번 알루미늄. 이 녀석들이 이온이 되면 이렇게 안정해지면서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거 맞죠? 그래서 지금 같은 주기니까 껍질 수는 같고 유효 핵전화가 커져서 반지름은 작아진다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원자 번호가 클수록 유효 핵전화가 커져서 이온 반지름은 작아진다. 자, 그 다음에 6번도 마찬가지로 금속성은 어디로 갈수록 증가했죠? 그렇죠. 왼쪽 아래로 갈수록 이제 금속성이 크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었고, 오른쪽 위로 갈수록 그렇죠. 비금속성이 크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제일 금속성이 큰 거는 칼륨이었고요. 그 다음에 비금속성이 큰 건 플론이었죠. 그래서 금속성이란 뭐죠? 전자를 잘 잃고 뭐가 되기 쉽다? 그렇죠. 양이온이 되기 쉽다. 이런 의미였고, 그 다음에 이제 비금속은 반대로 전자를 잘 얻고 음이온이 되기 쉽다라는 거였습니다. 자, 이 개념들을 잘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온화 에너지입니다. 이온화 에너지의 경향성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페이지를 다시 원래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가 40페이지로 갑시다. 지워볼까요? 40페이지. 자, 여기서는 이제 이온화 에너지 여기 있습니다. 자, 이온화 에너지. 자, 이온화 에너지 한번 읽어볼까요? 이온화 에너지란
기체 상태 원자 1몰로부터 전자 1몰을 떼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를 의미한다. 뭐 1몰이라는 표현도 있고 뭐 떼어낸다. 좀 표현이 어려운데 선생님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무슨 말이냐면 전자를 하나 떼어낼 때 얼마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하니 이게 이제 이온화 에너지거든요. 근데 이 마찬가지로 이제 주기율표에서 이온화 이온화 에너지의 경향성이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도 조금 이제 아셔야 돼요. 자, 이 내용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다시 이제 7번으로 갈게요. 여기서 설명해 볼게요. 얘들아, 일단 기억이 나는지 물어볼게요. 아까 같은 쪽에서 아래로 갈수록 원자 반지름은 증가해요, 감소해요? 원자 반지름 증가하는 거죠, 그죠? 원자 반지름은 같은 쪽에서 아래로 갈수록 이렇게 증가했죠, 그죠? 그리고 같은 주기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어땠어요? 그렇죠, 감소했죠. 자, 그러면 전자를 가장 바깥 껍질에서 뗄 거예요. 얘도 뗄 거예요. 얘도 떼어낼 거야. 전자를 떼어낼 거야. 전자를 떼어내볼 거예요. 그러면 혹시 전자를 가장 떼기 쉬운 녀석이 누굴까요? 얘는 1번, 2번, 3번, 4번, 5번이라고 합시다. 여러분들 생각은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 전자를 떼기 쉬운 녀석인 몇 번일까요? 5번입니다. 5번. 왜냐면 자, 지금 원자 핵과 전자 사이의 거리가 멀면 멀수록 어때요? 떼기가 쉬워내는 거죠. 그죠? 에너지가 적게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럼 어때요? 아래쪽으로 갈수록 이온화 에너지를 얻었으니까 감소하는 경향성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는요, 이온화 에너지는 감소하는 경향성을 나타낼 겁니다. 그리고 같은 주기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떼기가 점점점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는 증가하는 경향성을 가질 거예요. 그런데 여기 문제가 있어요. 여기는 이제 증가긴 증가인데 어떻게 증가냐면 이제 대체로 증가할 거거든요. 이 대체로라는 말이 들어가면 반드시 예외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온화 에너지도 마찬가지로 여기다 표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온화 에너지는 같은 쪽에서 아래로 갈수록 떼기가 쉬워지니까 감소고요. 그 다음에 같은 주기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떼기가 어려워지는데요. 대체로 증가한다라고 쓰시면 됩니다. 얘가 좀 궁금하죠? 이 대체로. 이 대체로를 알기 위해서 이온화 에너지 그래프를 좀 그려볼게요. 우리가 앞에 여기 이제 이온화 에너지 그래프가 있어요. 50페이지에. 이 그래프를 조금 이해를 해보기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그려보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딱히 일단 그리지 않으셔도 돼요. 일단 선생님이 그리는 것만 이해만 하세요. 이해만. 아시겠죠? 우리가 나중에 한번 요거를 외울 건데 지금은 외우진 않고요. 이제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여기 있는 1번부터 20번까지가 이게 이제 원자 번호예요. 원자 번호. 그러니까 원자 번호가 수소부터 이제 칼슘까지 다 있는 거고, 이제부터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일단은 1번인 수소는요, 이온화 에너지를 한 여기 정 가운데 정도 그려볼게요. 정 가운데. 자, 그리고 2번은 이 헬륨이죠. 헬륨은 거의 이제 이 에너지가 가장 높은 지점에서 이제 영향성을 나타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뭐예요? 3번은 이제 리튬이죠. 리튬은 자, 일단 이거 한번 이어볼게요. 이으면 이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리튬은 뭐냐면 수소보다 약간 내려와요. 수소보다 약간 내려와서 자, 이렇게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경향성입니다. 뚝 떨어지는 거. 자, 그 다음에 베릴륨입니다. 베릴륨은 살짝 좀 이렇게 증가하는 경향성을 가집니다. 그 다음에 붕소죠. 자, 잘 보세요. 자, 붕소에서는 살짝 떨어뜨려야 됩니다. 살짝. 자, 지금 리튬과 베릴륨 사이로 떨어뜨리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붕소 다음에 탄소죠. 탄소는 다시 이제 올리셔야 돼요. 다시 올리시고. 자, 그 다음에 7번의 질소는요. 자, 질소도 한 번 더 올라갑니다. 질소도 올라가고. 그 다음 8번인 산소에서는요. 살짝 또 내려가요. 내려갈 때는 요 탄소와 질소 사이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플로린이죠. 플로린 다시 올라갑니다. 다시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10번이 네온이요. 네온도 이렇게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자, 10번까지 했죠. 그러면 여기다가도 원소기를 써볼게요. 수소, 헬륨, 그 다음에 리튬, 베릴륨, 붕소, 그 다음에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네온. 자, 이렇게 더 나왔습니다. 자, 일단 나트륨인데요. 나트륨은 요 리튬보다도 밑으로 떨어뜨리셔야 됩니다. 그러면 요 정도로 한번 떨어뜨려 볼게요. 여기다가 찍어야죠. 요 정도로 떨어뜨려 볼게요. 자, 그러면 네온에서 나트륨은 이렇게 뚝 한번 또 떨어져요. 그 다음에 나트륨 다음에 마그네슘이죠. 나트륨 다음에 마그네슘 다시 올리시고, 자, 마그네슘 다음에 알루미늄 할 건데 알루미늄도 나트륨과 마그네슘 사이로 떨어뜨릴게요. 그 다음에 다시 증가. 누구부터? 규소부터 증가. 그 다음에 인입니다. 인까지 증가하고, 그 다음에 16번이 황이죠. 황에서도 뚝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17번은 염소죠. 염소 다시 올라갑니다. 다시 올라가고, 그 다음에 18번인 아르곤까지 올라가요. 아르곤까지. 여기가 아르곤. 그 다음에 19번이죠. 자, 19번은 칼륨입니다. 칼륨은 나트륨보다 또 떨어뜨리셔야 돼요. 이렇게 뚝 떨어뜨리셔야 됩니다. 이렇게 칼륨. 그 다음에 마지막은 칼슘. 이렇게 해서 올리시면 됩니다. 얘도 한번 써보면 얘가 이제 나트륨이에요. 그 다음에 마그네슘입니다. 그 다음에 알루미늄이에요. 얘는 규소. 그 다음에 인, 황, 염소. 그 다음에 아르곤. 그러니까 칼륨, 칼슘이죠. 그래서 얘가 칼륨, 칼슘. 이렇게 해서 이제 그래프를 완성을 시켜봤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지금은 안 해올 거예요. 자, 일단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자, 선생님의 경향성을 보여드릴게요. 어떤 경향성을 보여주고 싶냐면, 지금 아까 뭐였죠? 지금 같은 쪽에서 아래로 갈수록 이온 에너지는 감소였죠, 그죠? 그러면은 이렇게 갈수록 이온 에너지가 감소한다는 겁니다. 수, 리, 나, 칼, 수소, 리튬, 나트륨, 칼륨 순서로 감소를 해야 돼요, 그죠? 그럼 보여드릴게요. 자, 수소, 리튬, 나트륨, 칼륨 이렇게 감소하는 거 보입니까? 그 다음에 이쪽도 마찬가지. 이제 베릴륨, 마그네슘, 그 다음에 칼슘 떨어지는 거 보이죠, 그죠? 그 다음에 붕소랑 알루미늄 보이시죠? 자, 이렇게 감소하는 경향성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같은 주기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온 에너지는 뭐였죠? 이온 에너지는 증가하는 거였죠. 자, 여기서는 이제 대체로 증가했습니다. 대체로 증가. 자,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대체로 증가인지. 자, 지금 이 주기에서 얘들아 대체로 증가하는 거 보여? 그죠? 대체로 증가하는 거 보여? 보이죠? 지금 대체로 증가하고 있는 거. 자, 이런 경향성을 보이는데요. 지금 문제는 이 대체로에서 예외예요. 예외. 여기 이제 보이시나요? 여기도 보이시죠? 여기도 예외 구간이 있다는 거. 그래서 여기도,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예외 구간이 있다는 거 보이시죠? 이 부분만 좀 외워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예외가 있다 정도를 외워주셔야 되고, 자, 지금 첫 번째 예외는 베릴륨은 2족이고 그 다음에 붕소는 13족이죠. 그래서 2족 13족의 예외가 있고, 그 다음에 질소는 15족과 16족에서 산소는 16족이죠. 또 한 번의 예외가 있었다는 거. 마찬가지로 마그네슘, 알루미늄은 2족과 이제 13족에서 또 예외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인과 황도 15족과 16족에서 예외가 나타나요. 자, 근데 이 예외에 대한 이유는요, 오비탈이라는 걸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의 전자 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규칙을 지켜서, 물론 그 규칙도 3가지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다 아셔야 돼요. 그러려면 수업 시간이 한 4시간 정도가 소요됩니다. 4시간. 혹시 궁금하신 친구들은 여기 나와 있거든요.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근데 이해하기 좀 힘들 거예요. 선생님이 나중에 이제 오비탈을 설명할 거거든요. 거기서 전자배치까지 설명하고 다시 여기서 예외 구간이 왜 생기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반드시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약속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2족 13족 그 다음에 15족 16족에서 이온화 에너지의 예외가 생긴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자, 이제 마지막에는 우리가 순차 이온화 에너지라는 걸 좀 배울 겁니다. 자, 지금 8번으로 하겠습니다. 순차 이온화 에너지. 이 순차 이온화 에너지는 뭐냐면 간단하게 원자 모형이 있어요. 13번. 알루미늄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 둘, 셋. 순차 이온화 에너지는 뭐 말 그대로예요. 어떻게 뗀다? 어떻게 뗀다? 순서대로 뗀다. 순서대로 뗀다. 자, 그래서 어떻게 뗄 거냐면 전자를 순서대로 뗄 겁니다. 아까는 하나씩 뗐죠? 지금은 순서대로 뗄 건데 혹시 너희들 같으면 이 원자 핵과 가까운 이 전자부터 뗄래요? 아니면 아주 쉽게 뗄 수 있는 가장 바깥쪽 거부터 뗄래요? 그저 가장 바깥쪽 거부터 떼는 게 쉽겠죠? 선생님은 요 녀석부터 전자를 떼보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전자를 뗄 때 필요한 이온화 에너지라고 할게요. 자,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요 녀석을 떼보겠습니다. 요 녀석을 두 번째로 필요한 이온화 에너지로 할게요. 자, 문제는 그 첫 번째 뗄 때 필요한 에너지가 많이 들까? 두 번째가 많이 들까요? 네, 두 번째가 훨씬 많이 들어요. 왜냐면 전자를 떼면 뗄수록 핵에서 전자를 당기는 힘이 핵전하는 사실 그대로긴 한데요. 지금 전자가 핵전하가 당기는 요 힘이 고르게 분포를 할 건데, 자, 전자가 하나씩 이탈을 해요. 그러면 전자를 떼기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가 어떻게 되냐면 에너지가 훨씬 많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요. 세 번째 전자를 뗄 때도요, 에너지가 많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전자를 뗄 때도요, 에너지가 많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까지 떼볼게요. 다섯 번째도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전부 다 이렇게 증가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가장 출제자가 물어보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지금 여기 3차에서 4차를 한번 주목해보세요. 여기 4차. 자, 여기서는요, 에너지가 증가하긴 증가하는데 어떻게 증가하냐? 아주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아주 급격하게. 왜냐면 한번 고민해 보실래요? 왜 이렇게 갑자기 떼기 더 어려워질까요? 그렇죠. 지금 전자 껍질 하나가 이 3차에서 4차로 넘어갈 때 요거 하나가 없어져요. 그죠? 전자 껍질 하나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4차부터는 하나 안쪽 껍질에서 떼야 돼요. 그죠? 그러면 훨씬 더 떼기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요 에너지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구간을 찾아서 요 기준점 바탕으로 그 이전의 에너지의 개수를 한번 세보세요. 몇 개죠? 3개죠. 그게 곧 무슨 개수를 의미하죠? 원자과 전자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게 몇 족인지까지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죠. 13족이다. 그래서 지금 급격하게 증가하는 요 기준점 바탕으로 이전의 에너지를 개수를 세보면 하나, 둘, 3개죠. 이게 원자과 전자의 개수다 라는 거죠. 그러면 위에 간단하게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지금 순차 A는 에너지를 나타낸 거고, A는 누가 봐도 몇 차에서 몇 차죠? 그렇죠. 지금 누가 봐도 1차에서 2차네요. 급격하게 증가하는 거 느껴져? 그 다음에 B는요? 그렇죠. 2차에서 3차죠. 2차에서 3차. 그 다음에 C는 어때요? C는 3차에서 누가 봐도 4차네요. 그쵸? 자, 그럼 원자과 전자가 얘가 몇 개예요? 얘가 1개, 그 다음에 2개, 그 다음에 3개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1족, 그럼 얘는 2족, 그리고 얘는 13족이 되겠죠. 그래서 A는 1족이고, 자, 원자과 전자 1개, B는 2족이고 2개죠. C는 13족이고 원자과 전자가 3개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3죽이었다라고 문제에서 가정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주면 3죽이다 이렇게 주면 정체 또한 밝힐 수 있겠죠. 3주기 1족은 누구죠? 나트륨이죠. 3주기 2족은 마그네슘이고 3주기 13족은 알루미늄이죠. 그렇죠? 이렇게 정체 또한 밝힐 수 있어요. 단 주기가 주어졌을 때. 아시겠죠? 네. 이게 이제 순차 이온화 에너지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온화 에너지까지 다 배워봤습니다. 이온화 에너지까지 풀어봤고, 조금 뒤에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습을 또 하셔야죠. 아까 몇 페이지였죠? 찾아보겠습니다. 복습할 수 있는 페이지가
일로 가셔야겠네요. 134페이지로 가셔야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동을 해볼게요. 134페이지. 자, 여기서부터 하겠습니다. 얘들아 기억나나요? 자, 이온화 에너지는 같은 주기에서 아래로 갈수록 감소였죠. 그래서 적게 필요하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온화 에너지는 대체로 증가할 수가 있다. 자, 그리고 대체로에는 예외가 있었다. 첫 번째 예외는 2족과 이제 13족에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5족과 16족에서 예외 구간이 나왔다. 자, 그리고 순차 이온화 에너지는 134페이지 여기였죠. 자, 순차 이온화 에너지에서는 에너지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구간을 먼저 찾는다. 그죠? 그래서 그걸 기준점으로 삼아서 그 이전의 에너지의 개수를 세면 A는 1개, 2개, 그다음 C는 3개 이렇게 되겠다. 그러니까 1족, 2족, 13족이 됩니다. 자, 이온화 에너지까지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차례입니다. 선생님이 개념 설명을 했으니까 이제 연습 문제를 잠깐 영상을 멈추시고 본인이 풀어보셔야 됩니다. 지금 선생님이 54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다시. 자, 54페이지부터 연습 문제 1번부터 끝까지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56페이지 연습 문제 10번까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영상 멈추시고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시작하십시오. 자, 되셨나요? 네, 여러분들 잘 푸셨습니다. 한번 선생님이 해설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연습 문제 1번 유효액전화입니다. 수소 원자가 느끼는 유효액전화는 플러스 1이다. 이게 핵전화를 온전히 느낄 수 있었다는 건데요. 한번 볼까요? 사실 수소 원자는 전자가 하나밖에 없어요. 가려막기 효과라는 게 있어 없어? 없죠, 그쵸? 그럼 얘는 온전하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맞고요. 그 다음에 플로린에서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액 전하는 온전히 느끼지 못한다라고 했죠. 플러스 9보다 작고요.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액 전하는 염소가 나트륨보다 크다. 유효액 전하는 같은 주기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그러면 나트륨이 왼쪽에 있고 염소가 오른쪽에 있죠. 그럼 오른쪽으로 갈수록 유효액 전하는 증가하네요. 맞고, 리튬과 나트륨은 리튬, 나트륨 아래쪽으로 갈수록 또 유효액 전하 증가니까 이건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습 문제 2번. E에 대한 가려막기 효과는 D가 C보다 크다. 자, E에 대한 가려막기 효과. D, C. 그러니까 이건 아까 같은 껍질이냐 아니면 안쪽 껍질이냐. 선생님이 안쪽 껍질일수록 원자 핵과 가까울수록 가려막기 효과가 더 크다고 했어요. 그죠? 얘는 맞네요. 그 다음에 A가 느끼는 유효액 전하는 B보다 크다. A가 느끼는 유효액 전하, 이 녀석이 느끼는 유효액 전하는 B보다 크다. 사실 이거는 맞아요. 왜냐면 그 유효액 전하는 핵 전하를 온전히 느낄 수 있으면 있을수록 큰 거고, 온전히 느끼지 못하면 못할수록 이제 작은 건데, 사실 원자 핵과 가까울수록 가려막기 효과는 줄어듭니다. 왜냐면 잘 봐. 자, A 전자 입장에서 얘를 방해하는 건 요 녀석밖에 없어요. 요 녀석밖에. 요 녀석밖에 없습니다. 같은 껍질에서. 근데 B에서는요. B를 기준으로 잡으면 요 녀석도 방해하고 있고 요 녀석도 방해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안쪽 껍질일수록 유효액 전하가 더 크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이것도 맞습니다. 자, B가 느끼는 유효액 전하는 E보다 크다. B가 요 녀석이고 E가 요 녀석이네요.
그럼 아까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핵의 전하, 이게 유효핵 전하고 같은 주기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유효핵 전하는 증가라고 했으니까 자, B가 더 작습니다. 그래서 얘는 틀려요. 여기는 B랑 E랑 비교했을 때 E가 훨씬 더 커요. 그래서 얘는 틀렸어요. 자, C와 E가 느끼는 유효액 전하는 같다. C와 E가 느끼는 유효액 전하. 자, C가 어디죠? 지워볼까요? 지워볼게요. 그러니까 C가 여기 있고요. E가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러면 베릴륨이니까 어차피 원자과 전자 아무 녀석이나 한 녀석 잡으시면 되죠. 얘는 똑같습니다. 자, 연습 문제 3번 이온 반지름입니다. 자, 뭐야? 리튬,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 비교하셔야겠죠. 그다음에 리튬과 플루오린이 있네요. 그죠? 그러면 누가 커요? 지금 리튬은 왼쪽에 있고 플루오린은 오른쪽에 있습니다. 둘 다 몇 주기예요? 2주기죠? 오른쪽으로 갈수록 유효액 전하는 증가합니다. 그죠? 그래서 1번은 유효액 원자 반지름을 물어보는 거네요. 그래서 얘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원자 반지름은 감소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효과는 유효 핵전화 때문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나트륨과 나트륨 양이온. 금속에서는 원자 반지름 더 크죠? 이건 아까 전자 껍질 때문이라고 했죠. 그리고 비금속은 뭐예요? 전자간 반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연습 문제 4번. 자, 지금 A, B, C, D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을 비교했을 때 A는 원자 반지름 크고 B도 원자 반지름 크고 C랑 D는 이온 반지름 크네요. 그럼 결국 A랑 B는 금속이고요. 그러면 C랑 D는 그렇죠. 비금속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금속 원소는 A랑 B고요. 음이온이 되기 쉬운 원소는 비금속이죠. 그래서 C랑 D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자 번호가 가장 큰 원소는 뭡니까? 이거 어떻게 찾으셔야 돼? 일단은 금속과 비금속 나눠 두시고 원자 번호가 큰 건 이렇게 한번 볼까요? A랑 B 중에서 지금 A, B, C, D 다 원자 반지름 비교해 보면 이렇게 일단 금속부터 비교할게요. 자, 금속은 A가 원자 반지름이 크니까 B보다 A가 밑에 있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비금속을 비교해 보면 C랑 D 중에 C가 더 크니까 C가 아래에 있고 D가 위에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혹시 이제 B랑 한번 C랑도 비교해 볼까요? B랑 C랑. 자, B랑 C랑 비교했을 때 어때요? 누가 더 큽니까? 원자 반지름은 B가 더 크죠? 그래서 B가 더 크면 B보다 C가 원자 반지름 큽니다. 그러면 같은 주기에서 오른쪽으로 가야 되니까 이렇게 한번 잡아볼까요? 이 녀석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잡아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지금 정리를 하면 얘가 이제 D고요. 우리 아까 얘기했었던 같은 쪽에서 아래로 갈수록 증가하고 이제 B랑 C랑 비교했을 때 원자 반지름 감소하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제 원자 번호가 가장 큰 원소 2주기네요. 2주기. 이주기입니다. 2주기. 여기 문제에서는요. 2주기 원소의 A, B, C, D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주기 중에서 찾아볼게요. A, B, C, D니까 금속은 일단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 비금속은 일단 C랑 D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원자 번호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증가하니까 A와 B는 금속이 아니죠. 선생님이 여기 2주기라는 걸 못 읽었네요. 그러면 C와 D가 있어요. 그럼 C와 D 중에 반지름만 비교하면 되죠. 원자 반지름은 C가 더 큽니다. 그럼 C가 왼쪽에 배치되고 D가 오른쪽에 배치되니까 제일 원자 번호가 큰 건 D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D가 되겠습니다. 자, D의 이온 반지름이 원자 반지름보다 큰 요인입니다. 이게 뭐죠? 그죠? 지금 이 이온 반지름이 크면 전자간 반발 때문인 거죠. 자, 그리고 연습 문제 5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튬과 플루오린의 성질 비교로 옳은 것이에요. 자,
자, 지금 옳은 거 찾아볼게요. 자, 금속성은 리튬이 커요, 플루린이 커요? 그렇죠. 왼쪽 아래로 갈수록 크죠. 그래서 얘는 맞습니다. 리튬이 왼쪽에 있으니까. 그리고 아래쪽에 있습니다. 플루린보다. 같은 주기죠. 같은 주기고 왼쪽으로 갈수록 금속성이 큰 거고, 원자 반지름은 리튬과 플루린 비교했을 때 그렇죠. 리튬이 더 큰 거 맞죠. 같은 주기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원자 반지름은 작아지니까. 자, 그 다음에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액 전하는 증가합니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거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온 반지름은 리튬이 커요, 플루린이 커요? 얘는 지금 리튬은 이미 1주기로 올라왔고요. 얘는 2주기 그대로 유지입니다. 그럼 당연히 얘가 커요. 전자 껍질이 무조건 우선순위예요. 그래서 기억과 니은이 답이 되겠고, 그 다음에 연습 문제 6번 이온화 에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액 전하가 큰 원소일수록 대체로 이온화 에너지가 작다. 이거는 틀렸습니다. 왜냐면 예외가 있었어요. 아까 대체로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이온화 에너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요? 자, 이렇게 그리면 되거든요. 수헬 다시 그려보자. 자, 수소 헬륨 이거요. 자, 여기가 수소고, 여기가 헬륨, 그 다음에 여기가 리튬, 아까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그 다음에 네온, 그 다음에 나트륨, 그 다음에 마그네슘, 알루미늄, 그 다음에 규소, 그 다음에 인, 황, 염소, 아르곤, 칼륨, 칼슘이었죠. 자, 유효핵 전하가 큰 원소일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대체로 작다. 지금 같은 주기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점점 유효핵 전하의 경향성은 어떻게 돼요? 지금 유효 핵전하가 증가하면서 지금 이온화 에너지도 대체로 증가하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같은 주기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마찬가지로 유효 핵전하 증가 경향성이죠. 그 다음에 이온화 에너지 대체로 증가하는 경향성이죠. 그래서 얘는 크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크다. 아시겠죠? 자, 얘는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주기인 경우 이온화 에너지는 금속 원소가 비금속 원소보다 크다. 맞나요? 금속 원소가 비금속 원소, 이것도 틀렸습니다. 자, 금속 원소는 대체로 여기 있어요. 여기 파란색 해볼까요? 이번에 금속 원소는 대체로 여기 있고요. 여기, 그 다음에 얘도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비금속은 위에 있어요. 위에, 대체로 여기 위에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얘도 틀렸고, 자, 그 다음에 이온화 에너지가 작은 원소일수록 양이온이 되기 쉽다. 그죠? 이온화 에너지가 작으면 전자를 잃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양이온이 되기 쉬운 거고, 차수가 증가할수록 순차 이온화 에너지는 점점점 떼기가 어려워진다 라고 해서 아까 증가하는 거였습니다. 자, 연습 문제 5번까지 풀어볼까요? 연습 문제 7번 볼까요? 자, 이거 마찬가지로 이온화 에너지 그래프죠. 한번 써볼게요. 자, 이게 수소, 리튬이 아니고 수소, 헬륨, 그 다음에 리튬, 그 다음에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그 다음에 네온, 얘가 나트륨이었네요. 마그네슘, 알루미늄, 그 다음에 규소, 그 다음에 인, 황, 염소, 아르곤이었네요. 그 다음에 칼륨, 칼슘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럼 일단 A는 베릴륨, B는 붕소, 그 다음에 C는 네온, 그 다음에 D는 나트륨, 그리고 E는 아르곤이에요. 그죠? 자, A와 같은 주기에 속하는 건 베릴륨이죠. 베릴륨과 같은 주기에 속하는 건 뭐예요? 그렇죠. 베릴륨과 2주기에 속하시면 되죠. 그러면 B랑 C, 네온과 붕소가 되겠네요. 그럼 B랑 C, 얘가 붕소였고 얘가 네온이었다. 그럼 C와 같은 쪽에 있는 원소는요. 네온과 같은 쪽에 있는 원소는 아르곤이죠. 아르곤. 얘가 아르곤이었고. 그 다음에 가장 양이온이 되기 쉬운 건 누구죠? 나트륨이죠. 나트륨.
나트륨은 D입니다. D. 얘가 나트륨. 자, 이온화 에너지의 크기입니다. 자, 리튬과 플루오린 아까 누가 컸어요? 여기 파란색으로 볼까요? 자, 리튬이고요. 이제 플루오린입니다. 플루오린 훨씬 크죠? 그 다음에 나트륨과 칼륨이에요. 그러면 나트륨은 여기 있고요. 칼륨은 훨씬 밑에 있습니다. 나트륨이 더 커요. 베릴륨과 붕소 중에는 베릴륨이 커요. 아까 얘는 예외라고 했죠. 2족과 13족은 일단 첫 번째 예외 구간. 연습 문제 9번은 9번에 일단 3번은 안 풀겠습니다. 3번은 2차 이온화 에너지를 좀 아셔야 되는데 요것도 선생님이 나중에 한번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자, 무조건 이온화 에너지는 음의 값이 나올 수가 없어요. 무조건 에너지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양의 값이고, 자, 1차 이온화 에너지는 2차 이온화 에너지보다 크다. 아니요. 점점 떼기 어려워진다라는 거예요. 1차보다 2차가 더 큰 거예요. 자, 연습 문제 10번을 마지막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얘도 순차 이온화 에너지입니다. 자, 급격하게 증가하는 구간 찾아보자. 여기죠. 그러면 A는 3주기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럼 정체가 누구야? 3주기 1족이죠. 그러면 나트륨이에요. 나트륨. B 봅시다. B는 여기 구간이 급격하게 증가하네요. 그러면 3주기 2족이니까 3주기 2족이 누구죠? 그죠? 얘는 마그네슘이죠. 자, A와 B는 같은 족 원소이다. 맞나요? 틀렸네요. 그죠? 같은 주기는 맞지만 같은 족은 아닙니다. 자, A와 B는 양이온 되기 쉽다. 맞죠? A는 나트륨 양이온, B는 마그네슘 이가 양이온. 네, 원자번호는 A가 B보다 크다. A가 원자번호 11번인데요. 그죠? 이거 틀렸죠? 마그네슘이 12번입니다. 자, B가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갖는데 필요한 에너지는 B가 마그네슘인데요. 그 마그네슘은 원자번호 12번이고 얘가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가지려면 잘 봐 얘들아. 이게 마그네슘이에요. 그럼 비활성 기체 전자 배치를 가지려면 전자를 하나 떼야 돼요, 두 개 떼야 돼요. 그래서 두 녀석 다 떼야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돼야 비활성 기체. 이거 누구의 배치예요? 그렇죠, 이게 네온의 배치예요, 네온의 배치. 원자번호 10번 네온의 배치. 그러면 전자를 두 개를 떼셔야 됩니다. 그러면 738뿐만 아니라 1451까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738 더하기 1451이 필요하다. 그래서 얘는 X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연습 문제 10번까지 풀어봤습니다. 원소의 주기성 파트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숙제는 실전 문제입니다. 실전 문제 57페이지부터 62페이지까지 숙제로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숙제를 몇 가지 좀 제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2차 이온화 에너지가 나오는 건 좀 제외를 시켜볼게요. 자, 요 녀석 풀지 마시고 요 녀석도 풀지 마시고 네, 나머지는 다 푸셔도 좋습니다. 한번 풀어보시고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음성도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전기음성도는 우리 화학결합이라는 걸 좀 배워야 돼서요. 이 전기음성도가 나오는 파트도 본인이 모르겠으면 이것도 남겨두셔도 좋습니다. 전기음성도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이 4번도 안 풀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숙제를 잘 해오시면 검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